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원헬스의 이론과 실제, 환경보건편 중 하나입니다. 어, 기후위기와 화학물질 세상에서 살아남기라는 내용으로 강의하겠는데요. 본 영상은 이 기후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전체 강의의 핵심을 요약하면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은 시급한 난제이며 이는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국제적으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비판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학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본 영상의 많은 내용은 IPCC Assessment Report 5 and 6를 참조했지만 특히 김백민 교수님의 저서 우리는 결국 지구를 위한 답을 찾을 것이다. 이 책에서 많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께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데요.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과학적인 자료를 쉽고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먼저 가장 대표적인 온실가스 CO2의 발생과 제거 기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를 큰 수조로 비유하면 CO2는 인간 활동과 자연 활동으로 유입되고 또 그 절반 정도가 화학적인 풍화 그리고 바다 토양과 식물 흡수로 제거가 됩니다. 자연으로부터의 유입은 인간 활동에 의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시간에 따른 유입량이 한 2%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량의 절반 정도가 흡수 제거되는데 나머지는 대기에 쌓이게 되겠죠. 그 양이 매년 대략 2.5 ppm 정도로 순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00억 톤 정도가 매년 CO2가 나오고요. 그 중에 절반이 순유입되는 그런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온실 기체, 온실 효과를 내는 다른 물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메탄 또는 아산화질소 또는 불소 성분의 가스가 그것들인데 이것들을 CO2로 환산하면은 한 100억 톤 가량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화석 연료 연소에서 CO2는 주로 발생되고 있고요. 그걸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의 발생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자료를 보면 총 510억 톤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멈췄던 시간을 가졌었죠. 2020년 팬데믹 시기에 그 배출량이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 23억 톤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매년 2.5 ppm씩 CO2의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은 1500년 주기로 기후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그 IPCC에서 이런 그래프를 작성했다. 중세를 보면 현재보다 훨씬 따뜻했다. 그리고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냉각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구 온난화는 과장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IPCC 어세스먼트 리포트 세 번째 보고서에 실렸었던 그 마이클 만의 하키스틱 플랫이 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강력한 어떤 임팩트를 줬는데 이것도 조작되었다. 그리고 무려 BBC에서조차 이를 인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면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것들을 허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용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각 진실을 인용했죠.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합리화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악용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에 페이지 2K라는 과학자 연대가 전 세계적인 측정 자료를 이용하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데이터와 분석 결과 과정들을 다 공개했는데요. 이들의 실증적인 연구로서 기후변화는 명백한 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세기에 그 지구 온난화는 이건 유럽에서 일어난 현상이고요. 전 지구적인 현상은 아니었으며 하키 스티플랏은 이 증가하는 경향이 명백히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온실 효과는 무엇일까요? 온실 효과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뒤에 복사로 방출되고 남은 에너지 효과입니다. 예, 이것을 순복사량이라고 하는데요. 온실가스로 인해서 지구 복사 에너지의 그 차이분이 우리가 말하는 온실 효과에 해당됩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요. 예, 대기가 없는 그런 지구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절대온도 300K, 즉 27도씨 정도의 흑체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보이는 빨간색 그래프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 정도를 파장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지구라면 여기 파란색 라인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1ppm의 CO2가 그 지구에 존재한다면 한 1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그 파장을 흡수하게 됩니다. CO2는. 복사 에너지는 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그 차이가 존재하겠죠. 요거를 에이리 언더 커브로 그렸을 때 그 AUC의 차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오차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CO2 1ppm의 온실 효과입니다. 즉 지구가 복사 방출하지 않고 지니고 있는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이 온실가스는 CO2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른 온실가스까지 고려해서 시뮬레이션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래프는 1850년, 즉 산업혁명 이전에 대기 중 CO2 농도가 학자들이 추정컨대 한 280 ppm 정도 대기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반영해서 그런 그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더블링 되는, 그래서 대기 중에 CO2 농도가 560 ppm 정도가 되었다. 아직은 아닙니다만 언젠가 도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두 그래프를 겹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560 ppm 상황에서의 복사 에너지의 그 흐름입니다. 그림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그 차이가 대략 3.7 와트 퍼 제곱미터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수치를 보면 커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가로 세로 1m 면적에, 즉 지구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3.7와트의 전구를 켠 그런 정도입니다. 미약한가요? 근데 전체 지구 면적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양이 굉장히 큰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온실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비열이 물보다 토양이 훨씬 적죠. 그래서 비열이 낮은 육지가 비열이 높은 대양보다 빨리 뜨거워지고, 그리고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실제로 북극권이 온난화로 인해서 제트기류가 약화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파 그리고 열돔 현상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죠. 또 북극에 빙하도 녹고 있고 시베리아는 불타고 있고, 또 이 동토층이 녹아서 함몰되는 바람에 송유관이 파열돼서
대규모 그 원유 누출이 시베리아에서 있었던 것들도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산업혁명 이전에 CO2의 농도가 280 ppm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2배 되는, 즉 더블링 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농도가 더블링 된다면 그러면 몇 도가 오를까요? 그리고 그때는 언제가 될까요?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지구의 70%가 바다로 덮여 있고 또 바다는 굉장히 깊죠. 또 해수의 온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늘의 구름 그리고 온도도 다 다르고 과학자들은 이 CO2가 더블링 되면 어느 정도의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를 계산을 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링 되면 한 3.7와트 퍼 큐빅미터, 입방 스퀘어 미터 정도의 그 에너지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CO2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더블링에 도달하겠죠. 그리고 CO2 이외에 다른 온실 효과들도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 IPCC 5번째 보고서에서는 그 CO2 방출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예측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연도이고요. 예측에 대한 연도죠. 21세기 말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CO2 배출량입니다. 인간이 배출하는 양이고 요건 기가톤으로 단위가 나와 있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마구 화석 연료를 과거처럼 사용한다면 여기 보이는 요런 그래프로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8.5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8.5와트 퍼 8.5와트 퍼 스퀘어 미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것은 온실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당장 줄여서 여기 녹색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세기 말에는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은 RPC 2.6에 해당됩니다. 2.5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조치죠. 지금 현재 국제기후변화협약에서 하는 조처대로 많은 국가들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현상 유지는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 가장 가까운 것이 여기 4.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도 않고 당분간은 증가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조금씩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사실 이 RCP 4.5도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 반발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줄이기도 힘들고 그 효과도 천천히 나타나고요. 또 RCP 2.5를 한다고 해도 2050년 이후에나 대략 뭐 그 농도 그 온도 수준도 산업혁명 대비 전에 대략 한 1.5도 정도 높은 수준에서 묶어둘 수 있는 정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따라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과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요 사이 어디에선가 존재하겠는데 그 온도의 편차가 굉장히 크죠. 네, IPCC의 5번째 보고서 2013년도에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더블링 되면 3도 정도 오른다고 예측했습니다. 3도라고 하는 것들은 산업혁명 이전 기준으로 볼 때 그때보다 3도가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예측했을 때는 이게 2070년경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정도 뒤가 되겠죠. 하지만 올해 초안이 나왔던 6차 보고서를 보면은 그 더블링 시점이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10년 정도 짧아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미 1도를 상승했는데 그 상승폭이 점점 좁아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를 더 분석해 보면 현상 유지를 해도 2도 이상은 반드시 오르고 매우 강력한 감축을 당장 실행에 옮겨도 1.5도에서 묶어두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IPCC 6차 보고서를 보면은요,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면서 그 5차 보고서의 분석법을 다듬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어떤 경우도 쉽지 않아 보이고 있고요.
요 4.5 패턴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세기 말에는 2도 이상 상승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도대체 2도 상승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기후변화를 체온에 비유합니다. 평상시 우리 몸의 체온이 37.5도인데 2도 높으면 대단히 높은 온도죠. 사실 우리 몸에서도 조금 시원한 차가운 부위가 있고 더 온도 높은 부위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5도가 떨어진다라는 날씨, 이거는 기상이죠. 웨더. 평균적인 전 지구적인 기후, 클라이밋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양이 완충 작용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고려하고 나서도 2도가 상승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티핑 포인트를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어는 점 또는 끓는 점처럼 이 자연현상에는 어떤 문턱값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특정 선을 넘으면 어떤 양상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티핑 포인트. 문제는 하나의 티핑 포인트가 넘어서면 다른 티핑 포인트를 도미노 쓰러뜨리듯이 넘겨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극지의 해빙이 빙하가 녹을 수가 있고요. 이미 녹고 있죠. 상당히 많이 녹았고 또 극지에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후도 변화가 되고 또 극지가 이제 건조하게 되고 또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로 인해서 영구동성층에 있는 메탄이 굉장히 많은 양 쌓여 있는데 발생할 수가 있고요. 결국엔 통제불능으로 일어날 수 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실제로 2020년 기간 동안에 시베리아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화재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구 동통층에 CO2 현재 대기의 2배 이상이 그런 온실가스에 매장되어 있다는 걸 본다면 굉장히 무서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는 것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UNEP는 1988년도에 IPCC를 만들었습니다. IPCC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를 위한 협력체계인데요. 이곳이 주로 하는 일은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고 기후 영향, 그리고 가능한 그런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또 그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 있는데 이의 실행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CC의 그 어세스먼트 리포트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5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보고서는 당대까지에 나왔었던 모든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인 발견들을 모두 거기다가 축약시켜 놓고 있죠. 첫 번째는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세 번째 리포트에서는 인간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발생했다 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 이후에는 그 영향들이 점점 좀 커지고 있고 그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제 6차 보고서에 대한 얘기는 여기에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그런 큰 이정표 역할을 했었던 그런 알자취들인데 그 당해 또는 그 전해에 IPCC는 중요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과학적인 증거를 모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자국에서 그리고 연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고 정책을 집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현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산소의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야심찬 계획을 내놨죠. 그리고 법령도 지금까지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으로 해왔는데 지금은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했었죠.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고 또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면서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기후 깡패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늦춰왔고,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에 떠밀려서 지금 이런 대응을 하게 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환영하고 있고요.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수출하기도 어렵고 국제적으로도 무책임한 국가로 비난받게 되겠죠. 탄소 배출 억제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그래프는 우리나라가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그동안 등한히 해왔는가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배출 제로로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2030년까지 2018년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이것들을 좀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이해관계 당사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합의가 이걸 따라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련된 정책도 필요하고요. 또 이해충돌 당사자들 간에 또 시민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설득하고 끌어낼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소 중립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에너지 시프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는 단편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또 정쟁의 이슈로 소비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재생 에너지가 유일한 해답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 석탄 또 석유 의존도를 일시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 원자력도 일시에 늘릴 수도 없고요. 또 경제성이랑 안전성을 생각해 볼 때 문제가 있어서 대규모 신규 건설은 이제 하지 않기로 했었죠. 이 그림을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종류를 종류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도달하겠지만 석탄 발전을 줄이되 기술 발전을 이룰 때까지 어떤 트랜지션한 얼터너티브 에너지 소스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을 위해서 환경을 또 파괴하면서 진행해서는 또 안 되겠죠. 또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자면 풍력이라든지 뭐 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을 시켜도 얘네들을 저장해 놨다가 또 적절하게 송배전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저장하는 그 기술이, 그 장치가 아직은 적절하게 뒤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또 우리나라만 놓고 보더라도 송배전의 인프라가 아직도 설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신재생 첨단 기술이 희토류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라는 것들은 영어로는 Rare Earth Metal인데요. 희귀 금속이죠.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풍력 터빈, 날개, 전기차, 전기 모터, 휴대폰, 로봇 등등 우리의 미래 사회의 에너지, 전기, 전자 산업에 꼭 필요한 물자에 이러한 희귀 금속들이 꼭 필요한 물자입니다. 희토류, 이건 풍부하지 않습니다. 희귀합니다. 희귀하다는 말을 한다면 매장량이 많지 않고요. 몇몇 일부 국가에 조금 있고, 이것들을 채굴 하려면은 큰 암석을 파내고 쪼개고 엄청난 화학약품을 쏟아붓고 그러면서 환경오염도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곧 고갈될 거라는 것이죠.
다시 대안과 고민입니다. CO2 배출량을 식으로 표현한 카야 항등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배출량은 인구수, GDP, 그리고 에너지 효율, 탄소 발자국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인구수를 강제로 줄일 수는 없겠죠. 또 개도국의 GDP를 우리가 결정할 수도 없죠. 결국은 에너지 효율과 탄소 발자국 이것을 해야 되는데요. 에너지 효율을 높여도 전기 사용량이 많다면 결국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GDP, 1인당 GDP하고 탄소 배출량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소위 선진국들은 모두 막대한 에너지, 즉 전기, 그리고 많은 식량과 자원을 소비하고 문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국 패러다임, 즉 사고체계와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량적으로 이를 탄소랑 관련해서 나타낸 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일체의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 나타낸 것이 탄소 발자국입니다. 여러분들 소고기 좋아하시죠? 식품별로 탄소주 발자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고기가 탁월하게 높습니다. 소고기는 왜 단위 무게당 온실가스 방출이 높을까요? 소를 키우려면 넓은 초지가 필요하고요. 사료도 넓은 밭에서 옥수수 또는 합성 사료를 이용이 되죠. 그리고 현대는 이를 기업형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숲도 태워서 개간합니다. 하지만 소의 단위 무게당 칼로리는 콩의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소고기로 전환되는 과정이 에너지, 칼로리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 소는 반추동물로서 CO2보다 28배 강한 메탄가스를 뿜어냅니다. 운반도, 냉동도, 조리도 온실가스를 발생시키고 있죠. 이게 소고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주거, 절전, 여행, 소비활동 모든 것에 탄소 발자국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생활 방식은 탄소 발자국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여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흥미 있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비싸도 ESG라고 하죠. 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관련돼서 요즘에 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비싸더라도 ESG를 표방하는 기업의 주식 그리고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전기료가 좀 더 올라도 그리고 세금을 더 걷어도 환경 친화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또 내 삶을 바꾸시겠습니까? 만약에 새로 휴대폰이 나오고 컴퓨터가 나오고 신차가 나와도 당장 바꾸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기후위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의 문제, 또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환경 또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비건이 되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또 호롱불 피우고 모두가 공심폰 쓰고 그러자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자, 사고체계를 바꾸자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지속가능함을 얘기하는데 그걸 항상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가능함을 경제발전 안에서 생각하는 패러다임도 벗어나서 전 지구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도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해 당사자들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겠죠. 때로는 설득도 필요하고요. 행동 변화에 고통도 수반할 수 있죠. 하지만 근거가 충분하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주체는 시민이어야 되고요. 전문가는 그 시민들의 판단을 도와야 됩니다. 결국 과학적인 근거만이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화학물 세상에서 살아남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